아시다시피 이게 금융 관련해서는 환율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좀 복잡하고 좀 진보 진영이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주의 주장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 데이터도 좀 보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시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리들의 기존의 주장과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생각의 환기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에 쓴 글을 중심으로 좀 할 텐데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한 오늘 건데 그것도 다 이어 쓴 건데 요걸 먼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요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비상계엄을 하게 되고 한 3, 4일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그 금융노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석열 내란 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해서 관련해서 긴급자담회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초유의 사태였고 그다음에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뭔가 대응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20일 날 이렇게 그 토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 차례 했다가 무산됐다가 다시 한 거예요. 왜냐면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주최 측에서도. 근데 뭐 그때 탄핵 소추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회에 직원 그리고 국회의원 말고는 전부 다 출입을 통지했었어요. 그래서 예정된 토론회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획을 하고 장소를 잡아가지고 한 게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발표하긴 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 노조 위원장이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하고 교수 3명이 발표하셨는데 세 분 모두 사실은 한국은행 출신들이에요. 기존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교수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발표 이후에 연구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금융노조 산하에 연구소 다시 연락이 와서 그때 그 토론문으로 했던 글을 다시 한번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거의 고치지 않고 날짜 뭐 이 정도만 고치고 거의 고치지 않고 다시 한 건데 이 내용에 그 우리가 관심 가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두세 줄 정도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당시에 1, 2, 3 그러니까 12월 23일 비상개업 있고 난 다음에 금융시장 요동을 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어야 금융시장이 안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자행한 일이 모든 원흉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탄핵 소추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좀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다시 회복되기가 그냥 금융시장의 각 지표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좀 했었죠. 약간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라고 봤냐면 이 환율 어마어마하게 이제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사실은 이게 12월 3일 그 비상사태가 아니라 이미 9월부터 명확하게 지표상으로 망가지고 환율 지표, 금융 불안정성이라는 여러 지표들이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은 거기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지 윤석열의 모든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비상계엄의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권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건 있기는 하겠지만 네,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든 아니면 발의 승인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문제는 식결이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림 지표들 많이 나오니까 그 위주로 한번 좀 볼게요. 글을 읽고 그림을 약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용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이후 1차 국회 탄핵안 부결 12월 7일입니다. 이후에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요. 2차 국회 타결안이 12월 14일 날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에 정치적인 불안이 축소됨에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완화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토론회 시점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1, 2, 3 내란 수계로 제목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의 종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월 3일부터 해서 여기가 10월 3일이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죠. 이렇게 일중이라고 하는 건 하루의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외시장이죠. 그래서 보면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럽더라라고 하는 거죠. 금융이 이제 가격들이 있는데 금융 그래프를 보시는 독특한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금융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하고 가격이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변동했지 처음하고 끝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금융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매 시기나 시점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데 엄청나게 변동성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3부터 13일까지 있는데 이 한국은행 자료예요.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팍팍 꺼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안 좋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채권금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에 소폭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미래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시장 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 둔화의 우려,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12월 금리랑 가능성 등에 따라 소폭 등락하게 됩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다만 채권금리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좀 다르게 금융시장은 다르게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세수결선 재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죠. 긴축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감세 조치 해줘가지고 세수가 안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기금 이런 데서 꾸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고채 금리가 불안한 상황은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얘가 국가의 재정이나 그 이어지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경기 변동, 우리가 전체 경기 변동 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12.3 계엄 시도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비상계엄 전후나 원달러 환율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펀드 이게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FT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한국 지수펀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지수를 만듭니다. 웬만한 기업들, 멀쩡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만들고 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등락을 한번 보는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떤 하나의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다 이거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 국회 예산정책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한 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러죠. 아, 안 좋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끝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제가 검색한 거는 24일, 24년 12월 9일 오후 4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 요거를 제가 조금 늘려봤어요. 12월 3일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한번 봐볼까 해서 늘려봤어요. 이건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건데 보시면 자 24년도 9월 시점에 엄청나게 꺼지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iShare MSCI 펀드라고 하는 거에 24년 9월 말부터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12월 달에 올랐다 꺼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12월 3일에 비상계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야 우리 경제가 이미 가을께 3, 4분기께 무너지고 있었구나. 진짜 이상한 신호가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겠고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9월달부터 그렇게 됐을 때 뉴노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오는 것이 뉴노멀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시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나 언론에서는 외환 얘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멀쩡하다라고 뭐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대통령 지위 있어서 되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잠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24년 9월부터 되게 큰 비상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거를 안정 국면으로 보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상인 안정 국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엄 민주당에 대한 공격 요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읽어보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실물 경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통계청에서 지정한 2000년 이후 경기 순환 시계 우리가 이제 짝깍짝깍한 시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저점으로 기록된 시기는 2020년 5월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정점으로 회복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20년 이후로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MBR이라고 하는 데서 사후적으로 경기 변동에 가지고 조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적인 조사하는 거죠. 정점, 고점이고 그다음에 저점 얘가 20년 5월입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찍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보면 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둔화, 하강, 상승, 회복입니다. 요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0이 있네요. 우리나라의 뭐 광고업 지수, 서비스, 소매, 설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쫙 나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에 위치했나라는 걸 따져서 우리 경기 변동 시계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24년 10월입니다. 당연하게 10월이니까 12월에 발표를 하겠죠. 좀 지나서. 자, 보면 회복이나 상승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 여기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물 경제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하나 딱 지표가 아니라 다 하강 국면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10월, 아까 이제 9월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연하게 안 좋은 게 하반기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발표했을 당시에 경기는 시계는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5월부터 10월까지를 좀 이렇게 아까 거는 다 해봤는데 뭐 24년 5월, 그 다음에 7월, 9월, 10월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쭉 흘러가면 보면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강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게 그냥 뭘 보지 않더라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나 회복 국면에 뭔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죠? 되게 안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탄핵 때 보니까 과거 탄핵의 국면의 주요 지표 얘네들 또 한국은행인데 이쪽 보면 원달러 환율 코스피 경제 성장으로 했는데 막 꺾어쳤다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제 쭉 보이죠. 그래서 뭐 타결, 기각, 헌재 인용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는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경제 상황과 같이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때 여기 이제 두 차례의 보고서를 냈는데 얘가 두 번째 보고서거든요. 엄청나게 발빠르게 냅니다. 이게 9일날 내는 거죠,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그래서 한 3, 4일 만에 한번 냈다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내는데, 안 좋다더라, 라고 얘기하고, 옛날 탄핵 때보다 더 안 좋다. 왜냐하면 옛날 탄핵 때는, 박근혜 탄핵 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뭐, 우리 반도체 경제, 중국하고 수출 호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탄핵만 되면, 인용만 되면, 크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더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되게 이제 어렵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래서 발표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참여연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길게 했거든요. 근데 참여연대에서 어떻게 제목을 다시 잡았냐면 환율 전쟁이 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제목을 다시 잡아줬어요. 네, 쓴 글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글을 보고 쉽게 좀 써달라고 해서 앞으로 상황과 해서 올 3월 달에 지금 3, 5일인가에 저기 이제 인터넷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좀 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까지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 이 달러 기축제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가을일경에 발표했던, 이제 그 다국화 포럼에서 발표했던, 뭐, 달러 체제, 그 다음에 다국화,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거꾸로 연관이 나는 거죠.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요약하거나 이러기보다도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제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 우리 경제는 지난 9월 이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 건설, 기성액 지수, 수출액, 수입액, 취업자 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는 모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경기 순환식의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다. 제가 이거는 말로만 했지만 아까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읽기보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나마 광공업 생산 지수, 설비 투자 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으나 뚜렷한 상승 모습은 아니다.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하강 국면과 뚜렷이 구별될 정도는 아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윤석열 이 와중에 위헌 위법의 비상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는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았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 대외 환경은 더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혼란 그 자체다.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국제질서의 모든 원칙과 조건이 무질서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가공할 힘으로 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트럼프다. 트럼프는 고관세 압박을 통해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논리로 무장한 채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에 엄포에 불과했지만 이제 현실이다. 제일 먼저 표적이 된 나라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었는데 이제 거의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손을 따질 상황이었다. 아마 그 누구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고관세 때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트럼프의 목표가 고관세만이었다면 전후 국제증서에 팔이 흔들렸다고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에서 끝낼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후 국제질서의 합의였던 달러 기축통화 질서 자체를 바꾸고 싶어한다. 고관세 압박이 끝나면 곧바로 기축통화 질서 재편에 나설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놓인 대외 경제 환경이다. 자, 트럼프의 고관세 정치가 의미하는 것. 대공황 이후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도 원래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국제경제 질서의 플레이어로 뛰어든 나라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나서면서부터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지 않았다. 한 차례 예외가 있긴 했는데 대공황 직전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관세를 올린 사례가 있었다. 미국이 고관세 태도를 보인 것은 거의 마지막 시절이다. 당시를 평가하는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보였던 고관세, 일명 스무트 홀리 법안이라고 인해 대공황이 더욱 심화되었다 평가합니다. 지금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여파가 그토록 심했다고 까닭을 설명하는 이유로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가혹한 경제 실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전 연준의장 베너키 주장이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전만 하더라도 29년 대공황과 그 여파는 미국의 고관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9년 40.1%, 0.1% 시작해서 32년 계속해서 수입관세를 올렸는데 32년 절정에 달한 무려 59.1%까지 수입관세를 올렸습니다. 일방적인 미국의 그 관세 인상은 반드시 보복관세를 불러일으키는데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국들이 줄이어서 관세를 올렸고 급기야는 세계적 무역량이 감소하여 각국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줄곧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호되게 당하고 난 이후에 고관세 이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이제 자유무역이 던져서 되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한미 FTA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 무역 정책입니다. 미국은 그걸 다자주의가 아니라 양자주의로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였는데요. 수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 대개 포진해 있는 WTO에서 자유무역 협정 초안을 논의한 경우에 다수결이라는 제도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에 WTO 같은데 다자주의를 피하고 국가별로 무역협정의 기준을 달리하는 혹은 압박이 가능한 양자주의를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때까지 미국은 관세를 높이기는커녕 반대로 낮추거나 없애자는 주의였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기조는 관세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정 대상국 서비스 시장 개방시킬까가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역협정은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건 전부 다 양호한 때문이거든요. 협정문 뒤에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세 협정보다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 혹은 조례까지 법 체계를 미국의 입맛대로 바꾸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는 사실상 큰 관심이 되지 못했던 거죠.